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1.6 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텃밭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보당 전정덕 국회의원과 함께 영광 지역 재선거 준비 상황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선거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신 걸 제가 직접 봤었는데 지금 선거 지역 후보랑 거의 뭐 같이 매번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현장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좀 민감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시는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우리 진보당 이석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우리 영광 국민들이 2,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석하셔서 인산인해를 누렸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석하의 돌풍이 실제로 확인되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지역 분위기를 전달해드리고요. 방금 전 VCR에서도 보았지만 영광 군수 선거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표들이 중앙당의 총 지도부들이 총출동하면서 이게 군수 선거인지 대선급 선거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 보복이나 갈라치기로 후유증이 많은데요. 영광 국민들께서 정치 보복 갈라치기 없는 이석하 후보 좀 찍자. 그래서 영광의 새로운 변화 만들어보자. 이런 여론들이 모아지면서 진짜 실력자 이석하 후보에게 지지가 모아지고 있고 급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선거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 간의 양강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선거 처음에는 선거 시작되기 전에는 좀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진보당 후보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진보당은 이번에 그 재보선 4곳이죠. 총 4곳 열리는데 이번에 영광군수 한 곳만 후보를 냈습니다. 4곳 기초단체 뭐 강화군, 그다음에 금정구, 그리고 영광, 곡성 이렇게 4곳 중 그런데 왜 영광을 콕 집어서 영광 한 곳에만 후보를 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광 지역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인식도 굉장히 높고 또 역동적인 고장입니다. 영광에는 저희 진보당의 도의원, 오미야 도의원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재선에 성공한 농민회 출신 장영진 군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또 영광군 농민회가 상당히 조직력이 있는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보당 당원도 농촌 지역이지만 8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그런 힘들이 모아지면서 또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또 진보당이 영광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진심의 정치를 선보인 이것들이 모아져서 영광의 역동성이 함께 결합돼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지만 이에 앞서서 진보당이 영광에서 이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당원들이 찾아와서 수학철 농가 일손을 돕는 등 유권자들과 밀착형 스킨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제입니다, 의원님.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농촌 봉사 활동은 민주노총이나 농민회 이런 진보 연대에 이런 단체들이 함께 꾸준히 농번기철에 20여 년 동안 농촌봉사를 해왔고요. 우리 진보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 청소를 해드리거나 마을길 풀베기 해가지고 안길이나 그 환경 정화를 좀 해드린다든지 주로 이런 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쓰레기 줍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목장을 보는데 그 짐을 들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자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우리 이석화 후보 같은 경우도 어항 환경 정리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좀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선거 이전부터 또 진보당이 중심이 돼서 또 이석화 후보를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꾸준히 해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역민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 발표된 영광군수 재보선 관련된 여론조사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진보당 후보, 그러니까 이석화 후보죠. 2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다는 몇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KBC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 후보 기명을 넣지는 않았지만 진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20% 가까이 나왔고 또 다른 언론사, 지역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호남을 텃밭으로 알고 있는 거대 야당과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올렸던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두 양당의 충돌 사이에서 이렇게 진보당이 유의미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타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뭐 추석 전후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하루가 멀다 하게 그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요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진보당이 하고 있는 또 우리 이석화 후보의 진심이 통하고 있다. 돈보다는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보당 정말 열심히 한다. 진보당처럼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우리 이석화 후보 지지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첫 번째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매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 분열과 갈라치기, 그리고 정치 보복, 이런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냐. 실제로 그것을 그만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석화 후보다. 그래서 새로운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이런 여론들이 저는 이석화 후보의 지지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후보 공천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후보의 자질 문제는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민주당 경선을 뛰다가 하루아침에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도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들이 많고요. 또 민주당 당대표나 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지금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중앙에서 윤석열 정부한테 목소리 내고 싸워야 되는데, 영광군수 선거에 마치 영광군수 후보냐? 그러면 영광군수 후보들은 지금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후보를 그렇게 뽑아놓고 공천해놓고 뽑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우리 진보당과 이석화 후보의 지지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거대 정당에 대해서 이제 좀 염증을 느끼는 표심이, 갈 곳이 없는 이런 표심들이 참 뭐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때도 그렇지만 재보궐선거 때가 되면 특히나 이제 진보당을 찾게 되는 이제 이런 이유가 좀 있는데, 지난해 전북 전주 울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는 강성희 당시 의원이 당선이 됐었고 진보당의 첫 원내 지출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또 이번 재선거에도 진보당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다 보니까, 재선거다 보니까 약간 기존에 있던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랑은 좀 다른 특성이 있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진보당에게 이번 재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까? 진보당의 당선이 저는 우리 호남에서 30년 동안 민주당이 독주해왔던 이 정치 체제를 좀 바꿀 수 있는, 정치 개혁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 선거가 일당 독주를 해왔던 민주당의 견제와 경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 개혁 정치를 표방을 해왔는데 그 개혁 정치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후보 공천이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내놓는 이런 공약들을 봤을 때 이게 조국 혁신당이 말하는 개혁 정치라는 게 이런 것이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저는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에서의 진보당 후보로 당선은 우리 영광의 지역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지역 정치를 바꾸는 것 자체가 호남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호남 정치를 바꾸는 것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석화 후보의 당선이 호남 정치를 바꾸고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정치를 보복 정치가 아니라 깨끗한 정치로 정말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저는 기회다고 생각하고 저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방금 내려주신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 분석에 더해서 이번 재보궐 선거 자체를 이게 이제 2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보는 분석이나 그런 시선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네, 이제 26년 전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도 또 각 정당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총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너무 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당의 영광 군수의 탄생은 새로운 정치를 선보일 수 있는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다양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호남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진보당이 또 이석화 후보가 펼치고자 하는 정치 정말 다른 정치 정말 주민을 정말 하늘처럼 모시는 이런 정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요. 이석화 군수 후보가 갖는 새로운 정치와 그리고 민주당 이 정치가 민주당의 혁신을 불러와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면서 호남 정치 일대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번 영광 군수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3일이죠. 목요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포함하고 이제 남은 날까지 한 3일 생각하면 보름 정도 딱 남았습니다. 네. 남은 보름 어떤 선거 전략으로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네, 새벽부터 지극정성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석화 후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석하다. 이것은 우리 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진심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석화 후보의 선택이 영광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뛰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진보당도 원내정당인 만큼 최근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있었던 사안마다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원내에 계신 의원님 나오신 만큼 이런 이야기들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이 지난주에 재표결을 거쳤는데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제의 요구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대통령이 역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이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은 연일 확대하고 있지만 거부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진보당에서 지금 같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이 답답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3개 법이 또 거부권이 의결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것이 또 재의결되고 이것이 결국은 부결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민생 정치도 그다음에 의회 정치도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임기 2년 4개월 동안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가족 방탄과 이 김건희 씨 의혹을 가리기 위한 그런 거부권을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역대 대통령도 자기 가족의 이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대통령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 어느 나라 대통령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거부권을 반복하면 할수록 저는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추석 연휴 전에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고 겨우 지나갔는데 대통령실은 대응이 잘 됐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후에 연일 불거지는 영부인 관련 의혹의 중대한 의정 갈등 문제가 오히려 가려지는 상황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현재 의정 갈등의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보건의료노조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각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이제 그 당의 뭐 입장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이식도 당연히 이해하고 계실 텐데 이 문제 정말 어떻게 해결이 될지 너무 답답합니다. 네, 일단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계획 대통령실 의료계획 특위에서 의료 인력 추계를 하는 이런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의협이 바로 우리는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대강 의정 갈등으로 가가지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추석 명절 동안에 우리 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병원을 포함해서 응급실 방문을 해서 해보았고 또 119 구급대원들하고 소방서를 찾아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구성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목소리가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 이거 빨리 조기에 종식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민심인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겠죠.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면 의사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하는 거고 저는 믿음과 그 신뢰의 출발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우리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조치를 선행을 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열어야 저는 의사들이 참여할 거라 보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무조건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서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조건 없이 나서서 정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만 저는 된다. 그런 하나의 뜻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정부가 어제 대통령 직속의 의료계획 특위에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이제 의사 인력 규모, 의대 정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이게 정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하기 전이 나오면 발표하던 초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역시나 의료계 반응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갑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여당의 여야 의정협의체 추진에 무관심했던 정부가 갑자기 이제는 여당이 제안한 것과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협의체 형태의 추계 기구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의도를 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걸 왜 갑자기 여양 의정 협의체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갑자기 또 다른 협의체 뭐 이런 추계 기구를 갖고 제안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뒤에 의도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쟁점이 25년 증원한 정원을 원점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이후에 발생하는 의사 충원 인력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냐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의대 입학과 25년도 의대 입학과 관련해서 이미 이미 원서 11배에 해당되는 정원의 11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인력 확대라는 그 대전제 하에 저는 의사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정부의 추진 계획도 함께 하면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진정성 이런 대화를 나서야 된다 보고요. 혹시나 윤석열 정부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사 달래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양측이 진정성 있게 국민만 바라보고 좀 대화에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하고자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일단 그 의사 수를 늘려야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보건의료 노조도 그렇고 이제 뭐 보건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찬성을 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2,000명을 갑자기 한 해에 확 늘리겠다라고 하면서부터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고는 우려도 생기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뒤따라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게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가능성도 뭐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의사 인력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결국은 의료 자본에 이익을 주고 정부 책임을 하지 않고 이걸 민영화로 좀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정원 문제는 의사는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이 가운데 협의하에 이것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갈등만 꼬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의사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수기 과정 그리고 충분한 근거와 명분 이런 것들을 전제하에 이것이 추진돼야 되는데 일방통행식 다른 사람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꼬이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이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정부가 갑자기 추계 기구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그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정부도 나서주고 그리고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야당이 소극적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거든요.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정작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지적에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것부터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로는 앞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해보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자기 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주장하고 여당이 그럼 먼저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추진해서 야당이 소극적이다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야당을 끌어내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 없이 자기 입으로만 정치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꽉 막혀 있는 국정을 함께 풀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노골적인 갈등이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나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제 이런 갈등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이 매일같이 쏟아지면서 최근에는 이 여당 의원들도 특히 친윤계라고 불렸던 이 의원들조차도 이 여사 문제를 방어하는데 이제 한계점이 왔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특검법도 발의가 됐고 그런데 번번이 이제 거부권을 썼기 때문에 재표결도 안 됐고 그렇지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제안을 하실 거고 재표결까지 오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결국에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거부권을 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터져 나오는 이런 리스크들이 결국 재표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4일날 오늘 거부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재의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후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그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이번 만약에 4일날 본회의가 열려서 재의결 된다고 하면 이번 4일날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먼저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일인가요? 24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만찬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언론 보도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에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는데 의료 대란의 의자도 김건희 특검에 김자도 안 나왔다. 사실 이럴 때입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민생의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분열을 하고 뭐 독대를 했네 마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이런 기사 헤드라인 나올 정도로 그리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정권이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냐 저는 이건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리스크가 매일 그런 의혹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들 하던데요. 이번 국감이 좀 분수령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65%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58%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의혹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게 될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봐주기 수사고 황제 출장 수사를 하고 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해도 무혐의 결과가 나버리는 좀 이런 상황을 보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정말 거부권, 특권, 거부권 이 방탄을 이용해서 특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저는 훼손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재의결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보당 지난 총선을 통해서 총 3석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정당입니다. 추진하고 싶은 정책 법안들 굉장히 많겠지만 의석 수라고 하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앞으로 진보당 또 의원님께서 어떻게 의회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진보당은 3석이고 300명 중에 1%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 농민의 목소리, 소상공인의 목소리 이런 서민들의 목소리를 저는 대변하는 그 1%로서의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현장 밀착형, 또 현장 밀착형, 또 주민 밀착형 이런 정치를 통해서 진심의 정치, 진정성 있는 정치를 보여서 정말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보당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정말 국민의 민심을 얻는 그런 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의 전정덕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갈수록 논란인 가운데 지난 40총선을 기준으로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 완성됩니다. 이날이 지나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지난 금요일 저희 KBC 광주방송이 남해안 미래 비전 포럼 행사를 영암에서 열었는데 다녀오신 모양인. 네, 다녀왔어요. 거기에 우리 김영록 지사, 네. 박준영 부산시장,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주. 참석하셔가지고 네. 전남, 경남, 부산 네. 여기에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발전시키자 네.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세 분 광역단체장들이 다 훌륭하게 네. 말씀을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격려사 하신 거 보니까는
김대중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 하실 때 남해안 관광 벨트 구상하고 실행하신 게 의원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도 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체육부 네. 장관을 할 때 당시 제가 장관으로서 일본 노무라 네.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던 것을 그 L자형으로 네. 그러한 남해안 관광 벨트를 조성했는데 20년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개 다 연결됐는데 목포에서 해남, 네. 여수의 일부 다리가 조성 안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됐던 것을 김영록 지사의 부탁을 받고 네. 당시 이해찬 대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1조의 예산을 예타 없이 확보해가지고 지금 목포에서 해남으로 다리, 여수 일부의 다리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후년이면은 완공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네. 서울에서 바로 목포로, 목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수, 통영, 부산 이 L자형 네. 고속도로가 완전되고 완공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남해안에 엄청난 관광 효과가 발생한다. 일본에서도 네. 동남아시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많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뭐 4,550km 한반도 전체를 잇는 그 둘레길이 완성됐다 그래서 화제인데 뭐 이런 거랑 맞물려서 좀 남해안 벨트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귿자로 음. 모든 그 한반도 네. 관통하는 도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여기만 네. 남해안만 됐지 않던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해찬 대표가 당정 협의에서 네. 주장해가지고 1조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연결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서울 동교동 사저 재매입에 예금 6억 원 기부하신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뭐 이영애 씨도 5천만 원 기부한다고 하고 이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지금 김대중 재단 네. 백이선 사무총장이 창구가 돼가지고 네. 사저를 매입한 분과 쭉 접촉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도 제가 정기예금 가지고 있는 네. 뭐 6억 1천만 원을 네. 내가 비서실장 한 사람이 그러한 것을 보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약간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왜 재매입을 이렇게 어렵게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네. 대단히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다시 김대중 재단에서 재매입해가지고 김대중 2호 여사님의 네. 그 이념과 철학을 기념관으로 이어가겠다 하는 본래의 순수한 목적을 좀 평가해 주시고 네. 저는 이 자제분들도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페이스북에 작년도 56조 세수 펑크에 이어 금년에도 30조 감소 예상 그러면서 중앙정부 세수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은 어떡하나요? 라고 적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부자 감세하니까 그렇죠. 부자 감세. 네. 그리고 기업들도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네. 경제가 나쁘니까 세금을 많이 못 낸 것은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네. 부자 감세까지 하면은 작년에 56조, 네. 금년에 30조가 세수 펑크가 난다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악한 지방 재정이 교부금이 네. 즉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줘야 네. 살거든요. 그런데 아주 엄청난 피해를 지방정부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네. 복지 예산이나 서민단체들의 지원도 아주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경제를 살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경제는 좋지만은 민생이 나쁘다.
그게 무슨 이게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드디어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대통령은 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 총리 네.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음. 경제는 좋다. 네. 그런데 민생은 나쁘다. 경제와 민생이 함께 가야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허덕이고 있는가를 정부에서는 직시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이 경제 민생이 계속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안 좋다. 이건 누구 경제가 좋다는 말인지 잘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진짜. 아무튼 수출이 조금 증가되고 네. 이런 건 있어요. 네. 있지만은 사실 네. 민생 경제가 나쁜 건 사실인데 자꾸 좋다 하니까 국민들은 더 빈정이 상하죠. 그 대통령께서 정부가 거짓말하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은 잘했어요. 네. 그렇지만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결국 산자부 장관 네. 등이 부인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지원하더라고요. 즉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코가 원전을 짓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네. 약 30억 달러를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네. 그러한 보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인하지 말고 사실대로 밝혀야지 대통령은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야당에서 뭐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뭐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네. 대표 등 당정 네. 한 90분 만찬, 네. 회동을 했잖아요. 네. 만찬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의료 대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민생 문제는 일체 나오지 않고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88분을 네. 체코 원전 수주 자랑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밝혀져야 네. 알 수 있다. 지금 포항 네. 앞바다 석유 탐사만 하더라도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러고 보니 그 잠잠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뻥뻥 터트려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실대로 밝혀서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야지 뻥뻥 터트리고 거짓말하고 하면은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없으면은 정부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논란 이거는 뭐 실체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로 보시나요? 예. 어떻게 됐든 지금 네. 현재 문자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받았건 뭐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문자 통화의 발신자는 네.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 내용이 네. 선거법 위반이고 국정 개입이고 네. 나아가서는 국정 문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밝혀서 네.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일이고 검찰의 일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디올백만 하더라도 네. 최재형 목사도 다 무혐의 처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네. 300만 원짜리의 뇌물을 받아도 다 무죄인가요? 다 입건하지 않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대한민국의 모든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인데 모든 것은 네.
김건희에서부터 출발, 과정도 김건희, 종착역도 김건희. 네. 이렇게 돼서 나라가 되겠느냐. 오죽했으면 제가 네. 김건희 여사가 처음 말씀한 대로 네. 영부인 노릇을 하지 않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네. 모든 발단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은 차라리 백담사 같은 곳에 가서 2, 3년 계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했더니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항의 일어나면서 네. 뭐 불교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사과해라. 난 불교계를 폄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네. 내가 사과한다. 근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했더니 큰 집으로 가래요. 누가요? 그 불교계 사람들이. 이것이 민심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 음. 데모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일단 공천 개입 논란을 여권에서는 아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보낸 것도 이른바 일십하고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공천 뭐 척탁이나 개입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보궐선거 때도 이준석 대표랑 대통령이랑 그렇게 안 좋았는데 거기다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 애초에 공천 개입을 할 여지나 상황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리 안 좋았다 하더라도 네.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고 네.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건 사실 아니에요. 문자를. 문자를. 네. 그 자체가 공천 개입이라는 거예요. 백담사 얘기해 주셨는데 그 뭐 말씀하신 대로 불교계에서 엄청 항의를 했던 모양이네요. 뭐 말씀하신 뭐 쓰레기 하치장이냐 백담사가 막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네요. 근데 실제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뭐 그 불교계나 백담사는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네. 장관 비서실장 하면서 많이 협력을 한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했더니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큰 집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경향신문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대놓고 옹호할 수도 없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뭐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관전평 기사를 썼던데 이거 재표결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보수신문인 조선, 네. 중앙동아 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음. 오늘 아침 네. 조선일보 일면 톱도 네.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로 장식하고 있어요. 네.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이 원체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도 네. 그러한 뭐 별도로 독대합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그 소위 김건희 제2요구권, 특검에 네.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데 국회로 재개입, 재투표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는 특검을 찬성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네. 즉 김건희 여사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이것을 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도 살고 자기도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백담사로 간다고 하는 것을 불교계에서 쓰레기 하치장이냐 네. 큰 집으로 보내라 이런 말씀 또 광화문 등에서 들고 일어나는 퇴진 운동 이런 것을 잘 보고 네.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때가 됐다. 즉 재투표, 네. 재개입 때 특검을 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네. 결국 나라도 살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살리고 국민의힘도 살리고 자기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은 재의결이 되는데 200석을 채워서 그게 뭐 한동훈 대표가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뭐 이른바 친한 의원들한테 이번에는 좀 달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라도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 같은 게 있을까요? 두고 봐야죠. 그러한 네. 결기와 네. 결단이 없어가지고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네.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는 대통령이랑 여당 국민의힘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뭐 심리적 뭐 붕괴, 심리적 탄핵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제가 민심을 말씀드렸지만은 민심은 과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촛불도 더 나아가서 네. 3.15 부정선거에 대한 4.19 혁명도 5.18도 네. 처음부터 많은 국민이 모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도처에서 열린 네. 윤석열 퇴진 그러한 집회를 보거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닥을 또 국민의힘과 함께 네. 한동훈 대표와 함께 바닥에서 멈춰 있다는 것은 벽어동 심은 뜻을 알아야죠. 저는 이것을 네. 그냥 넘긴다? 이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해가더라고요. 뭐가 변해간다? 보수 언론도 아, 네. 변해가고 있다. 이것을 왜 박지원은 감지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 네. 대통령실은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냐 이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국민 지지도, 네. 민생 경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 이런 것을 덮으려고 해서는 절대 덮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민심대로 한동훈 대표도 이번 국회에서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네. 재개의, 재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찬성에 앞장서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퍼센트로 하면은 재표결했을 때 통과될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글쎄요, 그걸 제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들이 국민을 보고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은 네. 저는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아직도 네. 검사 동일체로 옛날 부하로 하지 마. 대통령 명령에 만약에 네. 부결된다고 하면은 한동훈의 미래도 없다. 여기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과될 거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이건 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